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한 해가 왔네요. 아무쪼록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시간 빠르다 그죠? 벌써 1년이 지나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3년? 참 시간 빠르다 그죠? 친구들이 가끔씩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12월 21일 날 저희들 판결이 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국가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어쩌노, 이런 말을 친구들이 참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할 수가 없죠. 섣불리. 저도 기다리는 입장인데, 뭐라고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해줄 수 없는 입장. 근데 저는 항소를 국가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소를. 1987년도 형전 사건이 터져가지고 언론에 노출이 되고 막 그럴 때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때 신문이나 어디나 전부 다 형제복지원 뭐 시설에 대한 어떤 그게 기사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때 이게 진실의 문이 열리는 것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해에 87년도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고 박종철 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가 형전일이 그냥 형제복지원 사건이 없던 일이 있습니다. 흐지부지 일이 돼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 참 많이 아쉬워했을 거예요. 그때도.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을 한번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형제원 사건이 막 이 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 하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해에도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래가 또 형전 사건이 또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그때도 저도 그렇고 우리 일이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하고 저도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그때 또 저희들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희망 고문이라 해야 되겠죠. 희망 고문만 받았죠. 이거는 분명히 국가가 잘못한 건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정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형제원 있었는데 이것 좀 어째 좀 빨리 진행할 수 없겠나 하고
그냥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지인분한테 부탁을 하기에는 몇십 년을 알고 지내면서 처음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저하고 가끔씩 연락합니다. 제가 부산을 내려가든가 하면 소주 한잔 합시다 하면 언제든지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때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시기 전이에요. 그분이 모시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에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꼭 피해자들이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방에 댕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에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 또 기도를 많이 했죠.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또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었으니까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만들어지고 검찰총장님께서도 저희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모아놓고 이거는 잘못된 역사다, 국가에서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사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전직 대통령 임기 때에. 정말 희망이었죠. 아, 이제야 저희들이 흘린 눈물이 빛을 보거나 하고, 근데 허지부지 또 세월만 흘렀습니다. 허지부지. 그걸 보다 못한 서울 경기 피해자 협의회 이향직 대표가 친구들은 자꾸 나이만 들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마음으로 법을 두드렸습니다. 재판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료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이래가 사건이 또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재판을 한번 해보자. 자료가 있는 사람들. 그래가 재판을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정권이 오셔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말 했습니다. 스마일 센터인가? 개관식 할 때, 우리나라에는 피해자의 인격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그런 구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스마일 센터 개관식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 말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 정권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정권으로 우러나가겠다.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빗대어가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해자입니까? 저는 13살 때 경찰 순찰차를 타고 오후 2시경에 형제 복지원,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상상도 해보지 않은 곳에 13살 때 그곳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유 없는 눈물도, 왜 내가 이곳에서 울어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자유가 그리워가지고 세상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곳에서는 그게 제가 되어가지고 15살 때 성인들만 가는 근신소대에 가가 형전에서 제일 빡센 곳입니다.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니고 목봉체전하고 자해가 그리웠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돼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도 그곳에서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이번에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다 했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내 개인의 신상을 전부 다 털었잖아요. 다 조사를 다 했잖아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내 나이 39살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습니까? 경찰이라는 존재가 무섭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물론 저희 친구들도 다 아픈 삶을 살았겠지만도, 이번에 판결도 재판장님께서 인권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분명히 명시를 하셨고, 우리가 조사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나라에서 조사를 안 한 거잖아요. 이 사건은 형제원 사건이 터졌을 때, 고 박종철 씨 사건이 터졌을 때 같이 조사를 했어야죠. 그러면 공소시효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때 조사를 안 했잖아요, 나라에서. 왜 우리 보고 그런 멍해를 세워서 올가매우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저희들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희들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가 거의 다가 50대, 60대, 70대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때까지 변한 거 하나도 없이
저희들 나이만 먹었잖아요. 희망, 고문만. 늘상 이날 이따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부탁인데, 항소만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